머니쇼입니다. 오늘 또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군요.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5월 들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약세장은 원래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 했던 약세장입니다. 4월 어닝 시즌 랠리 강세장이 4월로서 종료되고 5월이 약세장으로 들어서는 바로 계절로 말하면 환절기라고는 할까요? 다음 시즌까지 환절기 이 약세장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월 강세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듯이 5월 약세장에서도 투자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는 월가의 격언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격언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 약세장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플레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증시 특징이 지난 주말에도 여전히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정장은 바로 어닝 시즌 종료로 인한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매 패턴이죠. 기관들, 특히 단기 플레이를 하는 헤지펀드들의 매매 패턴입니다. 헤지펀드들은 스키 상품 시장에서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많은 차익금을 이용해서 베팅을 하기 때문에 반대 매매로 차익 실현할 때도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헤지펀드들의 매도 공세죠. 이 헤지펀드의 매도 공세는 지난 달러 약세 기간 동안에 약달러 유동성을 선물 시장에 10배씩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선물 베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차익 실현으로 달러가 강세 기조를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차익 실현으로 매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헤지펀드는 단순히 상품 시장에만 베팅하는 것은 아니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품 관련주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시 차익 실현 매도세로 나오니까 시장은 약세로 돌아선 것이죠. 특별한 악재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관들의 매매 패턴에 따른 것이죠. 이 매매 패턴은 얼마나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미 종료가 됐을까요? 달러 차트를 보시면은 달러가 바로 드라이버이고 선행지표가 되고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최근에 연초 이후에 달러는 굉장히 가파르게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약세는 바로 헤지펀드들이 달러를 열심히 팔아서 선물 시장으로 집어넣었던 결과지요. 그런데 이제 어닝 시즌이 종료가 되니까 헤지펀드들이 차익 실현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이 달러들이 5배 내지 10배의 레버리지가 되어서 주식시장, 상품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다시 달러로 돌아온다면은 이 반작용이 연초 이후에 이 달러 가격까지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죠.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달러 차트를 보니까 헤지펀드들의 매도가 아직까지 완전히 종료됐다고는 보기는 어렵군요. 물론 초기의 매도세가 급속히 쏟아지는 만큼은 강한 매도세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것이 매수로 턴하기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매수를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죠. 어닝스 프라이즈라는 실적 근거로서 여지껏 매수를 했는데 실적이 시즌이 종료됐으니까 모멘텀 매수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지표, 경제지표를 보니까 경제지표는 실적지표만큼 뚜렷하게 뭔가 나아지는 것이 빌미로 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흐름은 현 상태, 현재의 이 패턴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금 흐름이 헤지펀드들의 이러한 흐름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면은 지금 뮤추얼 펀드들은 특별하게 움직임을 하지 않더라도 안 움직인다면은 헤지펀드들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흐름이 단기적인 방향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개인들의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것이 바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기술적 반등이죠. 수급을 보고.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은 주로 개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유도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가 기술적 반등을 이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차트상의 기술적 반등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이 바로 수급상의 힘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 매수세는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반등, 지금 현재 시장은 주도주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 추세를 반전시킬 만큼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와중에서 주도주가 등락을 거듭하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소형주 내지 경기에 민감하지 않는 비경기 소비주, 이런 것들이 시장의 관심을 가질 만하고 우리가 플레이를 해볼 만한 섹터입니다. 참고로 미국 월가에 관심이 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또는 기초화장품 회사의 다단계 다이렉트 마케팅, 직접 판매 회사로 허블라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서 지금 지난 2, 3년간 비약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 최근에 5월달 들어서도 아주 주가 탄력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허블라이프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연초 이후 허블라이프가 60달러, 우리나라 돈 6만 원인가요? 지금 거의 110달러, 11만 원, 거의 한 연초 이후 80% 내지 9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로 본다면 그보다 더 많은 2배 내지 3배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군요. 이 허블라이프는 그야말로 건강보조, 건강관리식품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직접 판매,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어쩌면은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문제성을 가지고 있으면도 성장은 엄청나게 빠르다. 작년도 인도 시장에서 177% 매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또 브라질, 또 관련 이머징 마켓에서 30%, 매년 최근 30%씩의 매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헬스케어, 다이어트, 건강 관련 식품들의 성장이 놀랍도록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장 성장만큼 이익이 증가하고 그만큼 야금야금 실적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상 대형 경기 위주 관련주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에 이렇게 숨어서 주가가 몰래 올라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헬스케어 관련 다크호수 종목들입니다. 소형주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 비슷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면 괜찮은 플레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련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요. 만약에 한국에 이런 다단계 마케팅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면 굉장한 관심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고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무슨 다단계 다이렉트 마케팅 회사냐? 사실상 다이렉트 마케팅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지난 수십 년간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대중 일반 광고식 화장품 외에 실제로 고가 기능성 고급 화장품은 방문 판매원을 통한 직접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중국 시장에서 고급 마케팅으로 고급 화장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고 기능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진이고 고가 화장품이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이미 어느 정도 접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다이렉트 마케팅은 아니지만 일부 고가 화장품에 대해서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이번 1분기에도 아모레 퍼시픽 시장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더니만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아모레 화장품보다도 이 아모레 화장품에 그러한 고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랜드. 이 바이오랜드는 이 아모레퍼시픽의 고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일반 제약회사에서 비타민 제제나 건강 관련 제약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국적 다단계 회사들은 판매망을 가지고 있지만 제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조 기능의 제조 화장품 원료 위탁을 이 바이오랜드에다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시장이 매우 커지면서 그 수혜를 혼자서 다 독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고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소형 화장품 원료 회사입니다. 만약 IT라면은 IT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는 사실 매우 정밀한 제조 공정 기능과 원료 합성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판매 대상 전방산업인 화장품 회사나 식품 회사나 제약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오랫동안 구축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도 어려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화장품 업계나 건강식품 헬스케어 종목에 집중한다면은 그게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이러한 소형 성장주에 집중한다면 성장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랜드는 PR이 원래 예상 실적 PR이 9배밖에 안 됩니다. 화장품 시장의 화장품 회사들의 PR은 최저 20배에서 30배 사이에 움직입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25배, 30배 수준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 부품을,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이 회사는 오히려 그 회사보다 성장성 프리미엄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PR이 9배라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괜찮다. 오늘 소형주 플레이에서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또 하나,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 핵심 소재도 소형주로서 플레이를 해볼 만한 영역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영역이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총리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사장을 만나서 태양광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만요. 태양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고 해서 그 주제가 뭐냐니까 동일본 지진 지역을 전부 다 솔라벨트로 다 개발한다.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일본은 이제 원자력으로는 서지를 못하고 솔라벨트로 그 일대를 전부 다 투자를 재개발한다면은 모든 빌딩들은 전부 다 태양광 빌딩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일본의 입장으로서 태양광 중에서도 특히 빌딩의 유리를 통해서 채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막형 태양전지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방막형 태양전지 시장은 지금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폴리실리콘 태양전지의 설치 장소가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빌딩이나 또는 주택이나 천장이나 자동차 유리나 표면이나 이런데 얇은 필름만 붙이면은 태양열을 태양전지로 바꿀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방막형 태양전지입니다. 아직까지 기술 혁신이 그만큼 빨리 나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도터지긴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넓어질 일본과 미국의 엄청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내 거의 독점적인 방막형 태양전지 전극 소재 회사인 나노신소재 같은 회사를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 향후 성장성 프리미엄을 지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그런 핵심 소형 성장주, 미래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약세장에서 플레이를 한다면은 투자 수익을 누릴 기회가 아직 약세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닝 시즌 종료 휴직입니다. 바로 환절기죠.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사이의 환절기입니다. 이 환절기 때는 보통 약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관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섣불리 내가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남이 버리는 것을 내가 왜 받겠습니까? 그래서 수급은 약할 수밖에 없다.
섣불리 받다가는 바로 밥이 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지금 현재 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해치펀드, 상품시장에서 저 달러를 가지고 많이 몰려갔던 해치펀드들이 팔아제끼는 이러한 매물 부담이 있는 기간입니다. 아직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달러가 아직까지 충분히 반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생각해서 시장에 대응한다면 시장에 대한 방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방어, 기술적 반등보다는 소형주,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잠재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성장 프리미엄 있는 고성장 소형주를 찾아서 소형주 플레이를 한다면 매우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약세장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나 바이오랜드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꼭 그 종목이 아니라도 그러한 영역에 속하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경유 수출을 제한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 유류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더군요. 최근에 유가 급락에 영향을 받았던 정유주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예, 중국의 경유가 부족한데 수출을 하면은 더더욱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되겠군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유 가격이 수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조금 식상한 표현이군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경유를 중국이 많이 소비를 하니까, 왜냐, 제조 공장에 많이 소모가 되고 앞으로 경유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소비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유 공장이 아직까지 그것을 제대로 공급할 만큼 정설이 급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니까 여전히 수요 초과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유 수출을 제한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수출을 덜 하게 하면은 중국이 그 내수 경유를 내수에 충당을 하니까 중국이 경유 수입은 줄어들겠죠. 중국이 자체가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줄인다면은 그건 셈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정유 가격 인상에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나친 과장된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지금 현재 GS라든가 LG, SK 이노베이션 이런 정유주들이 반등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 국제 유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 동조 랠리죠. 그래서 이 흐름이 앞으로 반등이 지속 가능할지 아니면은 반짝 기술적 반등에서 다시 약세 조정을 기로해서 갈지는 상품 시장의 흐름에 따라간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장기 수요는 옆으로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많다지만 오버슈팅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물론 장기 성장과 장기 수요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은 이것이 실질 수요보다 지나치게 앞서간 것은 바로 헤지펀드들이 많은 돈을 빌려서 베팅을 한 선물 가격이 너무 높았던 부분이
바로 버블이었다. 이것은 충분히 꺼진 다음에 정상 수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버블이 완전히 해소됐는지 아직 덜 해소됐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정유주를 이제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볼까 하시는 분은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이것이 중국의 경유 수출 제한 조치가 당장 정유에 대한 어떤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큰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동양정금증권의 최민기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종목 들어가시기 전에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SBS 콘텐츠 허브 이걸 잠깐 점검해 주시고 진행하기로 하죠. 일단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SBS 컨텐츠 허브를 이제 그 추천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에 따라 그 시장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매체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현재 현재 주가도 이제 그 추천가 대비 소폭 이제 현재는 하락해 있긴 하지만은 이제 17,000원 목표가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 나가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홀딩 의견으로, 지금, 보유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오늘 추천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 하니까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노베이션 하려면 뭐 기술 혁신을 말하는 건데, 네, 그렇죠. 구정유주가, 신기술 혁신의 또 새로운 날개를 달아서 가겠다라는 아마 의지로 또는 멋있게 이름을 붙이려고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정유회사, 길거리 보는 그 주유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사업 영역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회사 소개도 보시고, 사업 영역, 여기 보면은 석유 개발도 있고, 석유 개발, 해저 유전 개발, 탐사하는 회사에다가 지분도 출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해외 자원 개발이죠. 그리고 정보전자 IT 소재 쪽으로도 이 필름이라든가 배터리 같은 이런 쪽 소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찬찬히 보셔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시고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훨씬 더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아마 회원님들이 그 시청자님들이 여기에 사업, 기업 탐방을 충분히, 하고 있으신다고 보고 회사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투자 포인트를 적어주시죠. 일단은 좀 그 업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SK 이노베이션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 어떠한 모멘텀이 아니라 이제 업황을 보고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정유업이 저는 이제 역대 최고 호황기에 아마 다다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헤지펀드 자금 논란이라는 이런 게 일면서 그 국제유가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보이는 부분,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출렁이면서 좀 가격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향후에 이제 길게 봤을 때 그 국제유가는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3년간 국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서 SK 이노베이션의 그 수익성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대 이제 정유업체로서 약 현재 그 자원 탐사 이런 부분에도 현재는 그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원유의 그 약 한 5억 배럴 이상 정도의 그 석유 자원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이런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업황은 거의 최고 호황이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은 나무랄 데 없이 지금 최고 업황을 구가하고 있는데 이 업황이 앞으로도 이제 지속 가능한가, 네.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이어서 기업 가치를 매겨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예상 실적과 기업 가치를 좀 매겨주시죠. 저는 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그 업황 호전, 업황이 최대 호황에 따라서 이런 호황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유지가 돼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재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2011년도 그 1분기에 그 세계 석유 수요는 아마 그 세계 석유 수요 그 수요 소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인도나 중국 또는 이제 브라질 이런 신흥 국가들에서 이제 석유 수요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고 더군다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그 설비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설비 증가율은 현재 약 한 1.5%, 대신에 이제 석유 수요 증가율은 약 한 3% 이상으로 그 설비 증가율이 수요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가동률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올해 IFRS 실적 예상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은 약 한 72조 정도, 영업이익 4.3조에 순이익 4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PS로 따지면 약 한 44,000원 정도가 나오고요. 현재 21만 2천원 주가 정도는 PER 멀티플 약 한 5배 정도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20개 기업 중에서 약 PER 멀티플 5배 이하짜리 기업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절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경쟁사죠. 경쟁사인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예상치 대비 PER이 약 한 7.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를 하더라도 어떠한 할인 요인은 충분히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그 약간 그 S-오일의 그 멀티플 7.6배 정도를 그 적용을 해서 그 SK 에너지, SK 이노베이션의 목표가는 약 한 31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실적이 매출 72조, 영업이익 4.3조, 순이익 4조를 예상하셨는데 지금 작년도 순이익이 1.2조입니다. 그러니까 1조 2천억인데 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원래 이익이 4조라 그러면은 이익이 거의 3.5배나 늘어난다고 예상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만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먼저 이제 그 1분기에 있었던 그 이제 원유 가격이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제 마진 수익이 굉장히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실질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 넣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큰 매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제 화학업종입니다. 전방산업 화학업종이 굉장히 이제 호황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었던 건 일본 지진 여파죠. 일본 지진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 쪽으로 가던 그 원유를 싣고 가던 그 원유 운반선들이 전부 다 이제 한국 쪽으로 들어와서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들어와서 그에 따른 그 가시적인 그 실적도 충분히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애널리스트 리포터들이 대개 그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정도 수준으로? 네, 맞습니다. 실적이 그 제가 알기로는 순이익 추정치가 약 3.5조에서 많게는 4.2조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치는 애널리스트들의 그 추정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 정도로 형성돼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예상치가 정확하게 맞을지 또는 틀릴지는 애널리스트들의 신뢰성에 따라서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은 PR 5배라면은 굉장히 지금 다른 상대적으로 시장 평균과 비하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군요. 예, 그럼 투자 리스크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현재 업황이 좋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아닌가. 과거 이렇게 해서 낭패를 당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태양광 쪽으로, 대테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이제 분산되고 있고, 고유가를 못 견뎌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고유가를 못 견뎌서 지금 가격이 아주 낮은 천연가스 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서 천연가스, LNG선 그 수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쪽으로 만약에 수요가 확 분산된다면은 국제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낙관적인 전망은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지금보다 계속 끝없이 올라간다고 근거해서 이제 이익 추정치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마 지나친 낙관이었다면은 지금 이 적정 가치는 조금 과장될 소지는 없을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맞고요. 이제 주관적으로 한번 그 개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인가, 아니면은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추천 사유는 어떠한 모멘텀이 아니고 이제 업황입니다. 업황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제유가 부분이 맞는데, 국제유가 부분이 이런 굉장히 크게 변동함에 따라서도, 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은 꾸준한 일정 부분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국제유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석유를 가지고 오는 그 가격은 이제 그 국제유가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딜러 프라이스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딜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가 대비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스무딩되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원유 가격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은 그 하나를 더 말씀드릴 거는 그 물가, 그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그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한 그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론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최종 결론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모멘텀을 보고 그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SK이노베이션은 섣부른 트레이딩보다는 지속적인 홀딩으로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즐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약세장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글로벌 시장 흐름 펀드 매니저들이 매매 패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이것은 바로 5월 들어서 4월 달의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차익 실현은 바로 헤지 펀드들이 특히 상품 시장에서 많은 달러를 차입을 해서 상품에 배팅했던 헤지 펀드들이 차익 실현으로 팔아치우고 나오는 흐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아마 다음 실적 시즌까지 도래가 될 때까지는 크게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약세 흐름 속에서도 투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장은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미래 고성장 영역에 있는 소형주 플레이로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장품 핵심 원료 공급회사 바이오랜드나 또는 태양광 신소재 회사, 나노 신소재 같은 이런 회사들은 미래 성장 가치가 굉장히 높은 초기 소형 성장주입니다. 이런 관련 종목들에게 투자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세장을 이기십시오.